센다이 미디어테크는 제 박사 논문에서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 건축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젠가는 꼭 답사해서 제 논문의 가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고 싶었지요. 하지만 2011년 동일본 지진 때문에 센다이 지역을 당분간 답사갈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그래도 용기 내어서 2019년 여름 답사로 여기를 갔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2019년이 지나면 당분간은 일본을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정말 힘들게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토토의 센다이 미디어테크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센다이 미디어테크는 도호쿠 지방에서 약간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쿄에서 렌트카로 갈 수도 있지만 도쿄와 센다이 중간에 후쿠시마현이 있거든요. 아직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신칸선을 타고 센다이까지 갔습니다. 센다이역에서 한 걸어서 30분 내의 거리에 바로 센다이 미디어테크가 있습니다. 바로 저 건물입니다. 저는 숙소를 센다이역이랑 센다이 미디어테크 사이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한 15분 거리에 센다이 미디어테크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착해 보니 한 가지 문제에 봉착했네요. 센다이 미디어테크의 정면을 찍고 싶었는데 여기 도로 가운데 나무들이 너무 크고 빽빽하다 보니 정면 전체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렇게요. 숙소에서 센다이 미디어테크가 1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낮도 밤도 찍고 싶어서 여기를 이틀 사이에 3번이나 왔습니다. 하지만 정면 사진은 이게 최선이네요. 거기다가 비까지 오더라고요. 여기 아직도 방사선은 괜찮은지. 원래 우산을 잘 쓰고 다니지는 않는 타입이라서 많이 찜찜했습니다. 그나마 서측 측면 쪽은 이렇게 전체 사진을 찍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측은 이렇게 사진을 찍을 거리가 안 나오고 후면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낮과 밤을 찍어도 되는데 왜 3번을 갔냐고요? 여기 1층 즉 항구로 2층과 3층이 오픈되는 시간에는 못 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 더 갔습니다. 여기가 동측 측면입니다. 다른 측면과는 달리 여기는 발코니 공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세로 바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밤에 들른 시간이 거의 9시가 넘는 시점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야간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전체 미디어테크 건물에 조명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길. 낮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 6시가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낮이랑 밤이랑 분위기가 좀 다르죠? 밤에는 지상층과 1층, 즉 한국으로 2층, 그리고 꼭대기층이 6층밖에는 없었습니다. 대신 밤 9시가 넘어도 여기에 센다이 시민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기 센다이 미디어테크는 센다이 시민들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센다이 미디어테크 정면 출입구입니다. 이렇게 센다이 시민들에게는 많은 쓰임이 있는 공간이지만요, 정작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정말로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센다이도 동일본 지진 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로 피해를 본 지역이거든요. 사실 후쿠시마 역도 지나왔는데 대낮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정말 없더라고요. 이런 것이 되어버렸네요. 자, 내부를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토토요가 세계적인 건축가로 명성을 날리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 바로 이 센다이 미디어테크입니다. 그래서인지 센다이 미디어테크의 평면은 전층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상층 입구는 이쪽입니다. 바로 저기가 아까 전 보여드린 남측 정면 출입구의 안쪽입니다. 센다이 미디어테크는 기둥 대신 저 거대한 비정형의 트러스 구조들로 전체 층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썼을 때 이토토요의 센다이 미디어테크 컨셉에 반했던 것은 숲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특성을 바로 건축 공간 구성 원리에 적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층마다 저렇게 평면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물론 제가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저기 쓰인 장소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직관적인 안내도라서 좋았습니다.
일단 여기는 관광객이 저밖에는 없기 때문에 처음에 DSLR 카메라를 들고 들어오니 어떤 목적으로 왔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건축가이고 이 건물을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니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시더군요. 샌다이 미디어테크는 저 비정형의 형태인 거대 트러스 구조 13개가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 트러스 구조 내부에 엘리베이터나 계단 또는 설비시설 덕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트러스 구조들은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트러스 구조들이 하나의 공간적인 영역이 되어서 오픈 스페이스인 샌다이 미디어테크 안을 분리하더군요. 그런데 그건 평면을 봐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 와보니 좀 정신이 없고 사진을 정리해보니 공간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 트러스 구조물 안에 계단 정말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밤에 오니 도리어 여기 안내하시는 분이 저를 기억하시고 저에게 저기를 한번 올라가 보라고 권하시더군요. 그 사진들은 이 컨텐츠 말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층 남측 창가에는 이런 조형물로 전시해 놓았는데요. 이거 일본 친구들이 비를 그쳐달라고 원할 때 하는 일종의 부적 같은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상층 중앙에는 전시를 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동측 로비 공간이고요. 중앙 전시장은 대부분이 거대한 이동형 칸막이 같은 것으로 막혀져 있고요. 서쪽 끝으로 가시면요. 화장실과 함께 1층, 그러니까 한국으로 2층과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날 오픈할 때를 맞춰서 가보았습니다. 자, 이제 동쪽 로비 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기념품 판매점과 카페가 있습니다. 동쪽 로비는 아까 전 보여드렸던 남동측 계단 코에서부터 시작되어서요. 이렇게 남북축으로 꽤 긴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카페는 맘만 바빠서 커피 한 잔도 못 마셔보았고요. 의외로 여기 기념품은 좀... 이 공간에서 재미가 있었던 것은 여기에 램프 공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남측과 북측의 대지 높이 차이가 좀 있다는 이야기겠죠. 사실 안도의 작품에서는 이런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좀 램프 디자인은 성의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커튼홀 구조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생각 이상으로 정말 가볍게 디자인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환기 설비를 바닥에 설치해서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중앙 전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원래 평면에서는 여기 두 벽은 가변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은 이렇게 가변벽을 항상 막아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이제 전시 준비에 막차를 가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이 공간은 넓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샌다이 미디어테크가 온전한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1층과 2층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갑니다. 아까 전 보여드렸던 이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시다 보면 지상층에서 접근하지 못했던 서쪽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 보니 코트야드도 있는데 한번 나와서 주변을 살펴볼 걸 그랬네요. 그리고 북쪽입니다. 확실히 북쪽의 대지 높이가 높은 것 같네요. 이곳은 하차장 같은 분위기네요. 이제 제가 샌다이 미디어테크를 3번 방문한 목적이 측이 나옵니다. 과연 이 평면같이 각 트러스 구조물들이 공간 분리의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제 의문을 확실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전 에스컬레이터로 올라오시면 저기로 나오시고요. 여기는 엘리베이터로도 올라오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오픈이 안 될 때는 2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습니다. 올라오시면 이렇게 중앙 공간이 보이는데요. 평면보다는 되게 평범하게 보이죠. 아마 그렇게 보이는 것은 여기 층고의 문제점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트러스 기둥들이 여기서는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층고가 낮은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최상층의 층고하고도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유독 트러스 기둥들이 잘 눈에 띄지 않네요.
그리고 1층의 가구들도 원래 센다이 미디어테크를 계획했을 때 이토토요가 참여한 가구의 디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형태가 2층에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의외로 이런 형태의 가구들을 또 이토토요가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맘듦새가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한 구석에 별도의 무슨 전시실 혹은 상담실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뭘까요?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또 하나 1층이 답답해 보이는 것은 여기가 책을 대출받고 전기 간행물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 거기 관련 사무실 공간을 위해 이렇게 벽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 한 원인 같기는 하네요. 실제로 지금 현재 배치는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테이블이 이 가운데로 옮겨진 것 같은데요. 그 테이블은 지금 여기서 미디어 검색대 같은 것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좀 별로이죠? 그리고 한쪽에는 저렇게 서적 대출 서비스 및 여러 미디어 관련 서비스도 할 수 있는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이렇게 전기 간행물을 배치하고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이제 한국은 신문이나 잡지를 읽을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역시 일본은 다르네요. 그리고 도서 대출 데스크 앞쪽에 저렇게 서가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려주는 책은 도대체 어떤 책들일까요? 보니까 책이 아니라 무슨 비디오 테이프, DVD 같은 것을 서가에 배치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설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것을 대출해 주지는 않겠죠? 이제 여기 책 서가를 가볼까요? 여기는 정말 서가인 것 같던데요. 여기는 낮은 서가 가림막으로 그래도 센다이 미디어테크의 자유로운 평면 형태에 순응하는 형태를 시도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역시 여기도 그냥 보통의 서가들로 내부를 채워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서가가 낮은 것 보니 청소년들 대상의 책들을 꽂아 놓은 것일까요? 아, 그리고 여기는 세미나실 공간도 하나 있습니다. 이 세미나실은 2층에도 좀 이질적인 공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실 공간도 이렇게 세미나실처럼 유리로 칸막이를 하는 게 2층 전체 공간을 더 살린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저 에스컬레이터를 타시면 이제 2층, 그러니까 한국에서 3층으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센다이 미디어테크가 가지는 13개의 거대한 트러스 구조가 가지는 공간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여기 2, 3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전 에스컬레이터를 타시면 이리로 올라오실 수 있고 2층은 본격적인 서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뭔가 이 공간에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게 뭔가 했습니다.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잘 못 느끼시겠죠? 저도 3번을 가지 않았다면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렸을 것입니다. 이제 눈치를 채셨겠죠? 바로 이 트러스 구조물들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는 걸요. 그렇습니다. 2층 트러스 구조물들의 외벽인 유리창이 모두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2011년 동일본 지진 때 부서진 것을 아직도 못 고친 것입니다. 사실 센다이 미디어테크가 지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바로 전날 밤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 복구를 못했다는 것을 여기를 들어오고 알게 되었죠. 이제 2층 중간 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지진이 난 지 8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 모양일까요? 센다이시가 돈이 없는 것일까요? 2019년 답사 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여기를 방문하고 정말 일본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 트러스 구조물에 유리만 제대로 복원해 놓았으면 이 공간감이 많이 달랐을 텐데요. 이 정도도 복구를 못하고 올림픽을 준비하는 일본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여기는 복구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여기 후쿠시마 근처 지역은 일본인들도 외면해버린 지역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실망감을 안고 여기 중층인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를 3층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중층이잖아요. 그 중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것이고요.
저기로 올라가시면 여기 2층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올라가서 이 전체를 내려다본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위의 4층, 5층도 이런 공간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층은 오픈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 층들은 이보다 더 복구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확실히 층고가 높으니까 트러스 구조들도 살고 그에 따른 공간감도 이전 건축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마치 숲속의 도서관 같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공간들을 여기 센다이 시민들은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지자체들도 이런 도서관이라든지 커뮤니티 센터들을 지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계획들을 많이 세우더라고요. 물론 이 시설들을 악용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센다이 미디어테크에서도 그런 사람을 한 명 보았고요. 하지만 이런 공간이 있다면 주민 복지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명등도 이토토요가 디자인에 관여를 좀 한 것 같던데요. 여기는 직접 조명보다는 이렇게 천장 쪽으로 조명을 향하게 간접 조명으로 이 공간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이런 선택을 왜 했는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더 나은가? 여기 3층에 오시면 역시 이렇게 2층을 보여주는 평면 모델이 이렇게 있고요. 제가 여기로 온 시간이 아침 9시 좀 넘어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도서관을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그런데 여기 서가는 저는 못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만 찍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4층 5층 올라가야 하는데 일단 2019년에는 여기를 오픈해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에는 오픈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때 이렇게 틈새로 찔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닥은 우드 플로어링으로 되어 있네요. 5층 평면도 일단 4층 평면이랑 좀 다르긴 한데요. 뭐 들어가 볼 수 없으니까 모르죠. 여기도 역시 바닥이 우드 플로링인데 패턴은 좀 다른 것 같네요. 이렇게 보면 4층 5층 트러스 구조물 외관은 멀쩡해 보이긴 한데 모르죠 뭐. 이제 최상층인 6층, 그러니까 한국 층수로 7층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바로 저 엘리베이터요. 처음 왔을 때는 이곳으로 올라왔을 때 여기가 지진 피해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여기는 센다이 미디어테크 관련 사무실과 함께 작은 강의실도 내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는 사무실로 들어가는 데스크 입구이고요. 이곳이 밤 9시 넘은 이후에도 한참 운영이 되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도리어 이 시간대는 더 마음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도 역시 친절하게 전체 소개 평면 모델이 바로 엘리베이터 앞에 전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사실 이 시각에 반대편에서 사진을 정말 찍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저 반대편으로 가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바로 저 남자 때문이죠. 더 웃긴 거 이야기해 드릴까요? 제가 오후 늦게 밤에 다음날 아침까지 여기를 들렀는데 저 남자는 계속 저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최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남자는 하루를 꼼짝 안 하고 저기에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남자는 그냥 밤새 저기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말씀드렸죠?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다고요. 밤에 여기 유리창을 찍어 보았는데 의외로 반사가 많이 돼서 반대편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커튼월이 반사가 심한 것은 당연합니다. 일종의 이중 유리 커튼월이거든요. 그래서 저 이중 유리 사이에 공기를 순환시켜서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여기를 사용하는 생다이 시민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우선 냉난방이 되니까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시간 보내기 좋은 곳이기는 하죠. 저쪽에 센다이 시민 한 분이 뭔가를 상의하고 계시죠? 바로 이쪽의 센다이 미디어테크 직원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실 공간 칸막이 벽 외부 마감은 불투명 유리를 접은 패널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폴리카보네이트를 써도 되었을 텐데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접어서 쓴 것은 좀 의외였습니다. 물론 이 느낌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강의실 공간 이외에는 굳이 이 안쪽에 가벽을 쓸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기 테이블 디자인도 이토토요가 관여한 것 같습니다. 나름 이 공간과 잘 어울리는 책상과 테이블이었습니다. 이제 남측 공간의 트러스 구조들도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여기 좌측부터 하나씩 가볼게요. 네 번째 트러스 구조는 사진을 못 찍어서 건너뛰겠습니다. 먼저 제가 올라온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남서측 엘리베이터 코어 트러스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 노숙자가 버티고 있었던 두 번째 트러스 구조입니다. 저기 보이죠? 그 노숙자?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루 종일 저기서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옆에 있는 세 번째 트러스 구조입니다. 분명히 그 노숙자가 앉아있는 의자도 바로 저것 같은데요. 저기 누워서 어떻게 하루 이상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 클로버 잎 같은 시트 디자인은 좀, 여기 앞쪽에만 모두 3개의 일반 승강용 엘리베이터 코어가 존재하는 거네요. 이 정도면 여기 센다이 미디어테크의 사용자들에겐 충분할 것 같네요. 그렇죠?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여길 처음 찾아오는 분들에게 편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측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트러스 구조입니다. 여기는 계단이 지상층부터 쭉 여기까지 연결이 되네요. 여기는 일종의 비상용 계단도 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심부나 한쪽에 쏠리는 코어를 분산하는 방법도 괜찮아 보이네요. 원래 이 공간은 이 트러스 구조를 주변으로 시청과 감상 공간을 꾸몄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게 쓰이고 있지 못하죠. 저기 보니까 확실히 여기가 비상용 계단이네요. 그래서 이 계단이 밤늦게까지도 안 닫히고 계속 열려 있었던 것이네요. 비상용 계단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이 트러스 구조에서 동측으로 가시면요, 이렇게 학습 공간 같은 것이 나옵니다. 원래 스튜디오로 쓰이던 공간인데요, 지금도 센다이 학생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칠판이라니 좀 메트로적이네요. 그때는 몰랐는데 테이블까지도 칠판으로 쓸 수 있나봐요. 그런데 여기 친구는 확실히 1층보다는 높은 것처럼 보이시죠? 여기 동층에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공간이 동네에 있으면 독서실 가는 것보다 여기서 공부하는 게 편할 것 같네요. 그런데 동측 북쪽으로 오니 여기는 좀 뭐랄까, 무슨 행사 끝나고 뒷정리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느낌으로 여러 물건들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꼭 그것 때문에만 이렇게 물건들이 그냥 쌓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밤에 두 번째 들렀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사진만 찍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원래 이 공간은 아트 앤 컬처 라이브러리를 썼던 공간이더라고요. 밤에 여기를 다시 들렀을 때 이쪽에 잔뜩 무언가가 들어가 있었는데 낮에는 직원들 눈치 보느라고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저쪽에 서가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멀티미디어 전시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 서가가 예술과 문화 관련 책들이 꽂혀 있는 서가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다가 그제야 여기 아래 전시되어 있는 테이블을 유심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센다이가 그래도 일본 쓰나미 지역과 거리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큰 피해를 본 줄 몰랐습니다. 도리어 여기 전시된 당시 지진 피해 사진들을 보니 이 센다이 미디어테크 13개 트러스 구조들이 엄청 튼튼하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더라고요. 이 사진들을 보면 건물이 비틀렸기에 이렇게 바닥과 천장이 다 피해를 입은 것인데 정작 본구조는 전혀 손상을 안 입은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로 8년이나 지났는데 여기는 아직도 완전 복구가 안 된 것입니다. 이제 북쪽으로 돌아가 볼까요? 북쪽은 남쪽보다 좁게 되어 있어서인지 여기 트러스 구조는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 지진 사진을 보니 의외로 여기 볼트면 유리 판넬은 부서지지 않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낮에는 몰랐는데 밤에 보니 여기 불투명 유리 판넬 안쪽은 따로 벽체를 세워 놓지는 않았네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뒤쪽이라서 그런지 정말로 물건들을 그냥 쌓아놓고 방치해 놓았더라고요. 저 트러스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트러스 구조는 내부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구조적인 이유로 기둥 대신 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러스 구조 상부는 저렇게 천창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천창을 가지고 어떤 빛 효과도 창출하지는 못했네요. 그리고 이쪽 사무실 쪽으로 붙어 있는 트러스 구조도 하나 있는데요.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네요. 이 엘리베이터는 직원용인가요? 역시 이쪽은 여기 사용자들이 잘 오지 않는 공간이니까 밤에는 좀 으슥하긴 하네요. 그리고 북측의 서쪽 끝에는 이렇게 대형 수장고용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그러고 보니 지상층에 이쪽에 하역장 비슷한 공간이 있었죠. 이제 서측 공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사진을 다시 정리할 때 가장 헷갈렸던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내벽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내벽이 아니라 서쪽 외벽 커튼홀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이렇게 중앙 사무실 후 출입구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 상부 마감이었습니다. 보니까 각재로 이렇게 곡선 틀을 만들고 유리를 걸어 놓았네요. 그런데 중간중간 이가 빠졌던데 혹시 지진 때 깨진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트러스 구조도 내부가 비어져 있더라고요. 샌다이 미디어 테크 중간 부분의 4개 트러스 구조는 모두 이렇게 구조를 위해서 만든 것 같네요. 그리고 서측을 빠져나오면 아까 저 보았던 남측의 첫 번째 트러스 구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6층에 와서 13개의 트러스 구조들을 살펴보니 여기 옥상층에도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멀리서 이렇게 사진만 찍었죠. 그렇죠? 여기는 왠지 옥상 정원 같은 곳이 2위에 있을 것 같으시죠? 하지만 여기 옥상 정원이 있다고 해도 이곳을 다시 가서 볼 것 같지는 않네요. 제 생각에는 여기 샌다이 미디어테크는 아직도 완전 복구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는 안 갈 생각에 완전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계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상층부터 여기까지 걸어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소개는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6층입니다. 여기서 맨 아래의 계단들을 내려다본 것입니다. 맨 아래층에서는 계단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네요. 그렇게 된 것은 이 트러스 구조가 똑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대한 나무 몸통처럼 비정형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계단과 트러스 구조는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 층의 바닥들과 연결은 이런 링 구조를 만들어서 트러스를 끼워 넣었더라고요. 그럼 바닥판도 그냥 콘크리트 슬러브가 아니라 철강제를 이용한 보강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사실 이토토이를 준비하면서 샌다이 미디어테크가 연도상으로 가장 맨 앞으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2000년 이전에 이토토이 작품을 본 적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이 건축가는 어떻게 이런 구조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된 것일까요? 어쨌든 동일본 지진을 훌륭히 견디어냈으니 이 구조들에 대한 신뢰를 줘야겠지요. 이렇게 이 트러스 구조 내에 계단을 들어가 보면서 다시금 이 샌다이 미디어테크가 얼마만큼 시대를 앞선 건축 작품인지를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토 최고의 작품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샌다이 미디어테크는 둘째치고라도 여기 동일본 지역은 아직도 그때 지진의 상흔에서 못 벗어나고 있더라고요. 후쿠시마역도 그렇지만 샌다이 지역도 낮이나 밤이나 돌아다녀도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돈키호테도 들렸는데 하루 종일 사람들로 득실되는 도쿄나 오사카와 다르게 정말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는 일본이 한참 올림픽을 준비한다고 후쿠시마산 농산물과 수산물이 괜찮다면서 올림픽 선수촌에 납품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본인들의 관심 저하로 도시가 점차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진의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기를 와서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일본의 반 정도를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일본의 지역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는 아니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많이 옆으로 샜네요. 지상층을 다 내려가 보니 여기 트러스 구조들이 지하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기초를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지네요. 여기가 지상층 계단 출구입니다. 그래도 센다이 미디어테크를 답사오게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여기까지가 센다이 미디어테크 소개였습니다. 자, 이제 이토토요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요? 바로 이분이 이토토요이고요. 이 옆에 분은 이미 한번 소개했죠. 세지마 가즈요입니다. 이토토요 건축 사무실이 바로 세지마의 첫 직장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토는 안도하고도 동갑 친구입니다. 21세기 일본 현대 건축을 이끄는 미드필더가 이토이지요. 그가 세계적인 건축가로 명성을 날리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서펜타인 갤러리 파빌리온입니다. 서펜타일 갤러리는 매해 6월 초에 건축가들 초청해서 약 3개월간 서펜타일 갤러리 옆 잔디밭에 파빌리온을 설계하게 하고 전시하게 합니다. 2024년에는 처음으로 한국 건축가인 조민석 씨가 초청을 받았지요. 너무나 독특한 파빌리온이죠. 여기 파빌리온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솔리드한 벽체와 투명한 벽체가 아무런 굴곡 없이 평평하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가위로 마분지를 자르고 그 사이에 틈없이 필름지를 끼워 놓듯이 천장과 벽면을 구성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내부에 기둥 없이 솔리드한 벽체와 유리 벽체가 그대로 벽과 천장의 구조가 되어 공간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이후 그의 작품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아참,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토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인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그의 도전 정신을 정말 존경하고 그의 건축 세계가 부럽습니다. 이제부터 이토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앞에이었습니다.